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유력 후보들의 출마 선언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우상호 의원, 오세훈 전 시장에 이어서 나경원 전 의원이 출마를 선언했고 박영선 장관도 조만간 출사표를 던질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이익공유제에 대한 당 안팎의 비판과 관련해 민간의 자발적 참여를 원칙으로 하되 간섭은 하지 않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증세 논란을 피하기 위한 정치적 수사라고 비판했습니다. 공매도 재개 여부를 놓고 정치권 논란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민주당 일각에서는 증시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며 공매도 금지 재연작을 요구했고 국민의힘에서는 정치권은 빠지고 시장에 맡기자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정치의 사회적 이슈를 분석해보는 뉴스앤 이슈. 오늘은 여야 거물급 주자들의 잇단 출사표로 달아오르고 있는 서울시장 선거 전망과 함께 최근 논란이 된 전직 대통령의 사면 방정식에 대해 짚어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13일 의정 종합뉴스 뉴스엔 시작하겠습니다.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석 달도 채 남지 않았는데요. 오늘 국민의힘 나경원 전 의원이 도전을 선언하면서 후보 경선 열기가 뜨거워졌습니다. 야권은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로부터 촉발된 후보 단일화라는 중요한 관문에 맞닥뜨렸고 여권은 우상호 의원과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의 맞대결로 굳어가는 모습입니다. 장정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민의힘 유력 후보였던 나경원 전 의원이 서울시장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정권 심판론을 앞세워 야권 단일화 경쟁자인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를 겨냥했습니다. 뚝심 있는 나경원이야말로 정권 심판의 적임자입니다. 쉽게 물러서서 유불린을 따지는 사람에게 이 중대한 선거를 맡길 수 없습니다. 안철수 대표의 입당을 조건으로 내세운 오세훈 전 서울시장의 조건부 출마 선언까지 더하면 야권의 서울시장 후보군은 안철수, 나경원, 오세훈 이렇게 3강 구도가 형성됐습니다. 결국 야권 후보 단일화 성사 여부가 야권의 선거 전략이 됐지만 여전히 안개 속입니다. 국민의힘은 계속해서 안철수 대표의 입당을 촉구하는 반면 승률을 가장 높일 수 있는 구도다. 기호 2번 단일화. 그런데 국민의당의 안철수 대표는 여전히 기호 4번 단일화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안철수 대표는 오늘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야권의 대표성은 국민이 정하는 것이라며 국민의힘 입당론을 일축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여전히 우상호 의원만 서울시장 출마에 나서 아직까지 경선 분위기는 잠잠한 상황입니다. 오 의원은 연이틀 부동산 정책을 발표하고 선거 레이스를 이어갔습니다. 서울 시민이 살고 싶어하는 주택을 살기 쉽게 공급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시민들과 소통하면서 조성원가 플러스 알파 방식으로 공급하게 되면 서울시의 부동산 시장이 상당한 수준에서 안정되고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을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도 이르면 이번 주로 전망되는 3차 개각과 함께 출마를 선언하고 후보 경선에 뛰어들 것으로 전망돼 민주당 서울시장 경선은 우상호, 박영선 양자 대결이 예상됩니다. 앞서 민주당은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 차출론에 대해 논의된 바가 없다며 선을 그었지만 서울시장 후보군을 넓히기 위한 제3의 후보도 여전히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회방송 장정현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화두로 던진 코로나 이익공유제 논란이 뜨겁습니다. 당 내에서도 현실성이 없다는 비판이 나오자 이 대표는 민간의 자발적 참여를 강조했는데요. 국민의힘은 자발적이라고 하지만 기업 입장에서는 준조세나 다름없다고 비판했습니다. 김세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비대면 서비스 업체 등 코로나19 상황에서도 특수를 누린 기업들의 이익을 피해를 본 업종이나 취약계층과 나누자는 코로나 이익공유제. 코로나 이후 더 악화될 수 있는 양극화를 해소하자는 취지로 민주당은 TF를 출범하고 추진을 공식화했습니다. 이낙연 대표는 민간의 자발적 참여가 원칙임을 강조했습니다. 민간의 자발적 참여로 추진되는 것을 원칙으로 했으면 합니다. 목표 설정이나 이익 공유 방식 등은 강제하기보다 민간의 자율적 선택으로 결정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민간업체가 자율적인 지원에 나설 경우 법인세 감면이나 정책자금 지원과 같은 혜택을 부여하겠다고 했습니다. 당내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오선 중진인 민주당 이상민 의원은 SNS를 통해 이익공유제의 취지는 공감하지만
자발적 참여는 실효성이 담보되지 않는다며 부유세 또는 사회연대세라는 전공법이 더 적절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실패한 착한 임대료 운동의 재현이 될 수 있다며 특별재난연대세를 제시한 정의당과 궤를 같이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의힘은 코로나 이익공유제는 준조세 성격의 기업 압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동안 엄청나게 거두어간 세금은 어디에다 쓰고 이 힘든 상황 속에 살아남은 기업에게 돈 좀 더 내라고 압력을 가합니까? 여당 대표가 주장했던 이익공유제는 준조세나 다름없고 법에 없는 법인세를 기업에게 물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규제를 완화하고 고용의 유연성을 높여 기업이 투자와 고용을 과감하게 확대하도록 뒷받침하는 게 정치의 몫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의 지상욱 원장은 한 인터뷰에서 기업의 자발적인 것을 유도한다는 말 자체가 굉장한 압박이라며 사실상 증세라고 지적했고, 원희룡 제주지사는 정부가 직접 나서서 해야 할 일을 민간 기업에 떠넘기려는 발상이자 시장 경제를 부정하는 편가르기라고 비판했습니다. 국회방송 김세정입니다. 월성 원자력 발전소의 방사성 물질 유출 논란을 둘러싼 여야의 공방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기준치의 18배에 달하는 삼중수소가 검출됐다며 국회 차원의 진상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한 반면 국민의힘은 원전 수사를 방해하기 위한 가짜뉴스라고 주장했습니다. 김희연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월성 원전에서 방사성 물질인 삼중수소가 유출됐다며 전면적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언론에서 알려진 것보다도 더 광범위한 방사능 오염이 수년 동안 진행이 되어 오고 있었다. 그런데 그 근본적인 원인을 아직 찾지 못한 상황이라서 좀 조사가 시급한 상황이라는 걸 좀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최인호 수석 대변인은 최고위원회 이후 기자들을 만나 국회 차원의 전면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데 지도부도 공감했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다음 주 18일 월성 원자력 본부를 방문해 현장 점검을 하고 지역 주민들과 간담회를 가질 예정입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가짜뉴스로 국민을 호도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탈원전 정책의 정당성 확보를 위해 원전 공포감을 조성하고 있다는 겁니다. 바나나 6개, 멸치 1g 수준의 삼중수소를 괴담으로 유포하여 원전 수사를 물타기 하려는 저급한 수술을 멈추어야 합니다. 과방위와 산자위 소속 국민의힘 일부 의원들은 내일 월성 원자력 본부를 방문해 유출 관련 현안 보고를 받고 현장을 점검할 계획입니다. 여야의 공방은 감사원의 월성 1호기 감사 결과와 월성 원전 관련 검찰 수사로도 번졌습니다. 민주당 최인호 수석 대변인은 안정성을 빼고 경제성만 따진 감사원의 감사는 편향적인 정치적 감사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이번 사태를 계기로 시설 노후화로 월성 원전을 조기 폐쇄한 건 옳은 결정이었다는 게 재확인됐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월성 원전 조기 폐쇄와 관련한 검찰 수사를 방해하려는 의도라고 반박했습니다. 월성 1호기는 7천억 원을 투입해 유지 보수를 마쳤고 충분히 가동이 가능한데도 경제성을 조작해 폐쇄 결정을 내렸다며 성역 없는 수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국회 방송 김희연입니다. 네, 오늘 이슈 분석 박지영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네, 박지영 기자. 한국 증시가 코스피 3,000선을 돌파하면서 지금 이제 호황을 누리고 있는데 이런 시점에서 3월 15일 공매도 재개 이제 이야기가 이제 나오고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증시가 하락하고 개인 투자자들의 이제 손실이 클 것이다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 공매도 어떤 제도이고 또 왜 이런 현상,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는 건가요? 네, 공매도 말 그대로 없는 것을 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주식을 빌려서 먼저 팔고요. 일정 시기 뒤에 그 판 주식만큼 다시 매입해서 갚는 방식입니다. 좀 쉽게 예를 들자면 네. 그 3만 원짜리 주식을 만약에 10주를 사면 30만 원인데 이거를 갚아야 될 시점에 그 해당 주식이 10,000원이면 10만 원만 갚으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공매도를 통해서
20만 원의 10만 원. 차익의 수익을 얻게 되는 겁니다. 네. 물론 반대로 이제 판 시점보다 가파한 시점의 주가가 만약에 오르게 되면 손해를 보게 되는 그런 거에 대한 거겠죠. 우려가 나오는 거군요. 예, 그렇습니다. 이러한 공매도 이제 최근에 그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아예 공매도를 영구 금지해달라는 청원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공매도 기간이나 구매 가능 금액 등이 개인 투자자들보다 커서 기관이나 외국인 투자자에게 보다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공매도 시장이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건데요. 그동안 공매도로 인한 주가 하락 등을 목격했던 만큼 개인 투자자들 그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반발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렇군요. 네, 금융위원회에서는 그래도 3월 15일에 공매도를 재개하겠다 이렇게 입장을 계속해서 밝히고 네. 있는데 정치권 반응 어떻습니까? 예, 먼저 그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그 공매도 금지 연장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그 민주당 최고위원인 양양자 의원 연일 공매도 재개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요. 개인 투자자 이른바 동학개미를 가리켜 애국자라고 칭하기도 했죠. 공매도의 역기능을 완전히 해소할 방안을 마련하기 전까지는 공매도를 재개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관련 발언 들어보실까요? 개인 투자자들의 우려가 큽니다. 공매도가 주가 하락을 부추기고 이로 인한 손해는 개인 몫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충분히 이해합니다. 만약 정책이 이와 같은 불안감을 해소할 수 없다면 공매도 금지 연장을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합니다. 공매도 관련 상임위인 국회 정무위원회 민주당 간사죠. 김병욱 의원도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서 공매도에 대한 제도 개선이 미흡하다면 공매도 금지를 연장해야 한다고 밝혔고요. 박용진 의원도 자신의 SNS를 통해 공매도는 구멍이 많은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며 부실한 금융당국의 대처로 피눈물 흘리는 건 개미 투자자들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그 공매도 재개에 대해 관망하며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요. 정치가 개입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며 시장과 전문가의 결정에 전적으로 맡겨야 한다는 겁니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 발언 들어보시죠. 이 정권 당국이 정권 시장의 흐름을 봐가지고서 해야 될 건지 안 돼야 결정할 거라고 봐요. 국회 정무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죠. 성일종 의원은 여당을 겨냥해 일부 정치인이 공매도 관련 발언들을 공개적으로 하고 있는데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비판을 하면서 정치권은 좀 빠지자고 주장했습니다. 입법 사항이 아니면 시장에 간섭해서는 안 된다며 정치 논리가 개입되는 순간 시장 붕괴는 불보듯 뻔하다는 우려를 나타낸 건데요. 그럼에도 국민의힘 내부에서 공매도 재개를 금지하자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조경태 의원은 무책임한 공매도 재개는 주식시장의 건전성과 개인 투자자 보호에 손을 떼겠다는 것이라며 정부가 공매도 폐지에 적극 나서달라고 촉구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현재 이제 정치권에서 공매도에 대해서 반대 목소리가 이제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 그런데 지난달까지만 해도 정치권에서 공매도에 대해서 찬성하는 입장을 이제 보였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매도 재개를 위한 보완 입법 자본시장법 개정안도 지난달 이제 정기국회에서 이제 통과가 됐는데 이렇게 공매도 재개를 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 이 정치권의 이 갈짓자 행보가 왜 이렇게 나오고 있는 건가요? 아무래도 그 4월 7일 재보궐선거를 염두에 둔 것 아닌가 싶습니다. 공매도 재개 시점이 3월 15일이니까요. 그 재보궐선거까지 약 20일 정도 앞두고 시행이 되는 건데요. 만약에 주식시장이 크게 하락을 하게 될 경우에는 그 선거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특히 그 국정 운영의 동반자인 여당 그 민주당의 경우 더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이유로 보이는데요. 때문에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개미 투자자들의 표를 얻기 위해 공매도 이슈를 활용할 가능성을 예의주시하면서 대응책을 고심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지금까지 금융위원회는 당초 계획대로 공매도 금지 조치를 3월 15일에 종료할 예정이라는 입장에 변화가 없는데요. 하지만 정부가 그 재난지원금 지급 범위나 주식 양도세 등을 두고 몇 차례 민주당과 그 각을 세워왔지만 번번이 이제 정부가 물러서는 모습을 보여왔기 때문에 이번에는 금융위원회가 소신을 이어갈지 아니면 정치권과 다시 한번 타협에 나설지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공매도도 이제 그 선거에 귀결이 되는군요. 예, 선거철이 오고 있는 게 실감이 납니다. 오늘 이슈 분석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국회 국민동의청원은 작년 이맘때 처음 도입이 됐는데요. 본회의까지 통과한 법안도 있지만 상임위 논의조차 못한 법안들도 있습니다. 늑장 처리에 대한 청원인들의 볼멘 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입법 활성화를 위한 제도 보완이 필요해 보입니다. 한도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국 공무원 노조 위원장인 전호일 씨는 지난해 10월
공무원과 교원의 정치적 자유를 보장해달라는 청원을 국회 국민동의 청원 사이트에 올렸고 10만 명의 동의를 얻었습니다. 성립된 청원은 소관 상임위에 넘어가 심사를 받아야 하는데 아직 행안위 상정이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전 씨는 이후 논의 과정에 대해 아무런 이야기도 듣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어떤 과정으로 이런 절차를 할 테니까 언제 참여해달라 이런 이야기는 아직까지 한 번도 없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절차를 밟아 나갔다라고 바로 좀 통지를 해주고 국민들의 목소리를 직접 입법 과정에 반영하기 위해 도입된 국회 국민동의 청원 시스템. 지금까지 11건의 국민동의 청원이 성립됐지만 전 씨의 공무원 교원 정치기본권 보장 청원을 비롯해 포괄적 차별금지법 반대 청원 등 9건은 여전히 상임위에 계류 중입니다. 상임위 논의를 거쳐 지난해 본회의를 통과한 건 중대재해법과 세월호 참사 특별법 2건뿐입니다. 이에 박병석 국회의장이 보다 적극적인 청원 심사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박 의장은 어제 17개 상임위원장에게 서한을 보내 청원 심사가 국민 기본권 보장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며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특히 청원 회부 뒤 90일 안에 심사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도록 한 규정을 준수해달라고 강조했습니다. 국회 국민동의 청원 도입 1년을 맞아 국민들의 입법 수요를 보다 신속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제도 보완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국회 방송 한도영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가짜뉴스에 더 단호하게 대처하고 필요하면 전담기구 설치를 검토해 2월 임시국회에서 관련 법안을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낙연 대표는 오늘 최고위원회의에서 미국 의사당 난입 시위를 언급하며 가짜뉴스를 믿고 선동에 휘둘리면 견고해 보이던 민주주의도 한순간에 흔들릴 수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우리나라에서도 가짜뉴스와 조작 정보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사회 신뢰와 민주주의 기반을 무너뜨리는 반사회적 문제를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한반도 평화와 북미 대화 재개를 위해 북한이 오는 3월 이전에 남북대회를 개최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김 원내대표는 오늘 최고위원회의에서 북한이 문재인 정부가 내민 기회에 손을 잡고 한반도 평화와 협력의 새로운 문을 열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미국 바이든 행정부 출범 직후 북한이 과거와 같은 무력 도발로 분쟁을 격화시킨다면 고립만 심화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4월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재건축, 재개발 사업 활성화 등을 담은 당 차원의 6대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김 비대위원장은 기자회견을 열어 문재인 정부가 실패한 부동산 정책의 정상화를 위해 재건축, 재개발을 막았던 규제를 풀고 기존 도심을 고밀도, 고층화 개발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철도 차량 기지의 외곽 이전 등을 통해서 도심의 대규모 택지를 확보해 공급 물량을 대폭 늘리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함께 양도세와 중과세를 폐지해 매물이 시장에 나올 수 있도록 유도하는 등 세부 부담 완화 정책도 병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2채 이상의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완화는 시장에 줄 신호가 아니라는 점에서 상당한 우려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박 의장은 오늘 변창흠 국토부 장관의 예방을 받고 정부 정책이 변경될지 모른다는 기대감을 주면 시장의 안정성을 기대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많은 분이 고통을 받고 있다며 긍정과 부정의 양쪽 측면을 파악해 부동산 대책을 내놓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변창흠 국토부 장관은 충분한 주택 물량 공급을 위한 다양한 방법이 있다며 정책 실현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리는 데 초점을 맞추겠다고 답했습니다.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인 정진석 의원이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를 향해서 단일화 방식에 대해서는 말이 없고 간만 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정 의원은 국민의힘 초선 모임인 명불허전 보수다 강연에서 안 대표가 중도표를 독점하는 양 말하지만 중도층의 첫 번째 귀착지는 국민의힘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범야권 후보 단일화는 국민의 명령이라며 국민의힘의 입당에서 단일화 경선을 치르자고 한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제안에 대해서 안 대표가 답을 내놔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강아랑의 정치톡 시간입니다. 1월 13일 정치면을 장식한 뉴스는 무엇이었는지 첫 번째 정치톡부터 만나보시죠.
지난달 9일 상식 국회 체제를 도입하고 국회의원의 상임위원회 회의 출석 여부를 공개토록 하는 이른바 일하는 국회법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이에 각 상임위원장은 소속 의원들의 출석 여부를 회의 다음 날까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토록 했는데요. 열정적인 의정 활동을 다짐했던 21대 국회의원들의 상임위 출석률은 과연 어땠을까요? 지난 6일을 기준으로 참여연대 열려라 국회에 공개된 21대 국회의원들의 상임위 출석 여부를 집계한 결과 현역 의원 298명 가운데 임기 중 열린 상임위에 결석한 비율이 10%를 넘는 의원은 모두 72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상임위 회의에 단 한 차례도 빠지지 않고 개근한 의원은 모두 102명에 달했는데요. 정당별로 분류하며 민주당 소속 의원이 81명, 국민의힘 14명, 정의당 4명, 열린민주당 2명, 무소속 1명이었습니다. 국민의힘에선 상임위 출석률 100%를 기록한 의원이 상대적으로 적었습니다. 그 이후로 쟁점 현안에 대한 초강수 대응으로 당 차원의 상임위 회의 보이콧 방침에 따른 결과로 보입니다. 한편 상임위 출석률 100%를 보인 의원 중 3선 이상의 중진 의원은 5선의 송영길, 안민석, 변재일, 4선의 윤호중, 김영주 의원 등 모두 15명이었습니다. 실제 프랑스에서는 의원이 회의에 월 2회 불참 시 매달 수당의 25%를 감액하고 있다고 합니다. 상임위 회의 불출석 시 강력한 페널티를 줘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지금, 의원들의 상임위 출석 의무를 강화할 실효성 있는 방안은 마련될 수 있을까요? 이어서 오늘의 두 번째 정치톡입니다. 최근 정치권에서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면을 놓고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박 전 대통령에 대한 대법원 확정 판결을 하루 앞둔 오늘 최재성 청와대 정무수석이 전직 대통령의 특별 사면에 대한 입장을 밝혀서 관심을 모았습니다. 국민의 입장에서 국민의 눈높이에서 해야 되지 않나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데 거기에는 국민이라는 두 글자가 전제돼 있기 때문에 정치적 공방을 할 필요도 해서도 또 안 될 사안이 아닌가 싶습니다. 최재성 청와대 정무수석은 오늘 한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전직 대통령의 특별 사면에 대해 사면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고 고유 권한은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력이기 때문에 국민이란 두 글자를 빼고 생각하기 힘들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사면은 보통 대통령의 생각이 정리된 다음 실무적 작업이 들어가는 형태이기 때문에 미리 말씀하지 않는다며 문 대통령이 사면에 대해서 참모들과 논의하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지난달 30일 이낙연 대표가 김종인 위원장에게 영수회담을 제안한 뒤 청와대도 야당에 영수회담을 제안하고 타진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영수회담 시기에 대해선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국민의힘 의사에 따라서 바로 이뤄질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네, 국민의힘 역시 영수회담 개최 긍정적인 입장으로 청와대가 공식 제안을 해오면 협의에 착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코로나19 3차 대유행으로 국민 모두가 고통을 받고 있는 만큼 대통령과 여야 정치 지도자들은 열린 자세로 머리를 맞대서 코로나 사태 대책을 논의하고 희망의 메시지를 제시하는 등 민생을 보듬는 데 최선을 다해야겠습니다. 이어서 오늘의 세 번째 정치톡입니다. 누군가와 밥을 먹는다는 것, 배를 채우는 것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죠. 함께 식사를 하면서 소통하기도 하고 소원했던 관계를 회복시키기도 하는데요. 정치인에게도 예외는 아닙니다. 서울시장 보궐선거판에 오른 야권 빅3 주자들, 식사 정치에 공을 들이면서 보폭을 넓히고 있습니다. 먼저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 지난 9일 김동길 연세대 명예교수와 식사를 하면서 선거 승리를 다짐한 데 이어서 홍준표 의원,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과의 만남을 연이어 가졌는데요. 안 대표의 광폭행보, 조직력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으로 풀이됩니다. 지지도와 인지도 면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지만 야권 단일화 없이는 본선에서도 승리할 수 없다는 현실적인 판단이 깔린 건데요. 반면 국민의힘 주자들의 행보는 집안 챙기기에 가까운 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조건부 출사표를 던진 오세훈 전 서울시장은 김종인 위원장을 비롯한 당내 인사들과 자주 접촉하면서 단일화 그림을 짜고 있습니다. 각종 초선 모임과 원외 조직에서 활발히 활동해온 그는 이들을 중심으로 식사와 티타임 일정을 마련하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10년 만에 서울시장 재도전에 나선 나경원 전 의원, 복당파 김태호, 권성동 의원을 비롯해서 주호영 원내대표, 정진석 의원과 따로 식사들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고요. 출마 선언을 하루 앞둔 어제는 홍준표 의원과 오찬을 함께했습니다. 그간 중진들을 중심으로 물밑 대화에 정성을 기울이면서 지지 기반을 다진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유력 인사들과의 회동, 내부적으로 지지 기반을 넓히고 밖으로는 새 과시 효과로 정치적 무게감을 높이려는 행보로 볼 수 있습니다. 야권 빅3의 식사 정치, 과연 그 효과를 톡톡히 볼 수 있을까요? 지금까지 강아랑의 정치톡이었습니다. 구체적인 정책들은 네, 이번 순서는 정치 사회적 이슈를 분석해보는 뉴스앤 이슈입니다. 매주 수요일 함께하는 두 분이시죠. 최진봉 교수, 장성철 소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나경원 전 의원이 마침내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10년 만에 재도전인데요. 그래서인지 오늘 출마 선언문이 비장했습니다. 독하게, 섬세하게. 네. 제가 그 뉴스에는 준비할 때도 바로 이런 마인드로 독하게, 섬세하게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 그 여당뿐만 아니라 오세훈 전 시장, 안철수 대표도 또 저격을 했습니다. 출마 선언 장소도 독특했고요. 이태원 먹자 골목. 선언문까지 오늘 어떻게 보셨습니까? 장소 선택도 잘했고 메시지도 좀 잘하지 않았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 소통관이나 당사 기자회견실에서 했으면 얼마나 밋밋하고 재미없었겠어요. 우리가 지금 방송에서도 얘기하잖아요. 왜 이태원 먹자 골목에서 했느냐. 그만큼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거죠. 소상공인들 가장 어렵습니다. 지금 임대료 못 내서 그렇고 장사한 데서 어렵습니다. 그 외에 가장 상징적인 곳인 이태원 먹자 골목을 택한 것은 서울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위한 시장이 되겠다라는 강한 의지의 표현으로 보여지고요. 네. 또한 메시지에서 보면은 코로나19에 대한 서울시장으로 할 수 있는 대책과 대안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담았어요. 우리가 신년도에 한 각종 여론조사를 보면요. 서울 시민들이 첫 번째, 두 번째로 중요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부동산 문제였고요. 네. 두 번째는 코로나19 대처 방안이었습니다. 그 서울 시민들이 원하는 그러한 문제에 대한 해답을 좀 주려고 노력한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도 들고 최근에 뭐 예능 프로그램 출연을 해서 여전사 이미지보다는 좀 주부 이미지, 좀 편한 이미지도 줘가지고 국민들의 호감도가 좀 높아진 것 같고요. 본인을 향한 고소 고발건, 혐의, 13가지 혐의에 대해서 검찰에서 무혐의 결정 내렸어요. 본인에게 맺고 있었던 족쇄가 풀려난 거죠. 좋은 일만 있는 것 같아서 앞으로 분위기 괜찮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네. 최진봉 교수님. 네. 일단 이제 마지막 했던 거 팩트체크하면 하나는 아직 해결이 안 됐어요. 왜냐하면 외국에서 자료가 와야 돼서 사법 공조를 통해서 마지막 이제 본인의 아들 관련된 이슈 하나는 아직 최종 판결은 안 났고 나머지가 이제 판결이 나왔죠. 어쨌든 나경원 대표 전 대표 입장에서는 이태원에서 한 것은 결국 이제 장 소장이 얘기했듯이 기본적으로 현재 코로나 상황 때문에 소상공인들 자영업자들이 어려움이 많잖아요. 그리고 이제 뭐 특별히 또 거기 막 그 가게 앞에 방문을 했는데 가게에 보면 장사하고 싶어요 하고 붙여놓은 가게도 있었어요. 그만큼 어려운 상황에 있는 소상공인들 자영업자들과 함께 하겠다 이런 의지를 보여준 거라고 보여지고 또 이제 어쨌든 그 세심하게라는 표현이 이제 보여주는 의미는 아무래도 서울 시민들이 실제적으로 삶에서 느끼는 어려움들을 풀어주는 그런 시장이 되겠다고 하는 출사표를 던진 거라고 보여지고요. 물론 뭐 다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든 시장으로 출마하는 사람들은 저렇게 다 이제 정책을 얘기하는데 과연 그러면
그러면 그 정책적인 내용과 본인의 정치적인 어떤 여정과의 연관성을 봤을 때 비판할 부분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부분은 또 다른 차원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뭐 일단 이벤트성으로 본인이 출마하는 과정에서 이태원에 가서 한 거라든지 뭐 어떤 그 본인이 주장하는 어떤 공약 이런 부분들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부분이 있지만 과연 그러면 나경원 원내대표가 그 전에 정치 행보와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때 그 내용과 맞는 거냐 하는 부분은 또 다른 평가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는 정책은 얘기했고 거기에 대한 판단과 평가는 이제 시민들이 할 차례가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전에 이미지를 이제 많이 이제 탈피하려고 뭐 그 출마 선언 장소도 선택을 했고 여러 가지 또 그 뭐 검정색 운동화를 신는 등 맞아요. 기존 이미지 바꾸려고 했는데 그런 이미지 탈피가 오늘 이렇게 많이 좀 성공했다고 보십니까? 그런 것 같아요. 각종 이제 저희 방송 나가보면 나경원 대표 오늘 출마가 상당히 화제가 됐고 되게 중심적으로 얘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밋밋하지 않게 어떤 변화를 추구했던 것, 나경원이 달라졌어요. 이러한 얘기를 듣는 것은 상당히 출발점에서 좋은 현상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군요. 네. 네, 나 전 의원이 또 어제 홍준표 무소속 의원과 회동을 했습니다. 그간 좀 서로 날선 모습을 보인 게 사실인데요. 나 전 의원이 원정 출산이나 뭐 여러 의혹들을 이렇게 풀어가면서 홍 의원이 응원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좀 분위기가 풀린 것 같습니다. 이런 나 전 의원의 행보 어떻게 보면 될까요? 아무래도 이제 본인이 후보로 나왔잖아요, 서울시장. 그러면 국민의힘 전체의 지지를 받아야 돼요. 당내 경선에서 이겨야 되는 상황이고 물론 홍준표 전 대표는 지금 현재는 국민의힘 의원은 아닙니다. 무소속으로 나와 있긴 하지만 그래도 국민의힘에 있는 의원들과 연관성이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충분한 그런 부분은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나경원 전 의원 입장에서는 그런 분들과 폭넓은 광폭 행보를 통해서 통합의 이미지를 만들어내려고 할 것이고요. 또 국민의힘 내에서 자체 경선을 통해서 본인이 후보로 선출이 돼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누구든 만나서 협의하고 통합의 메시지를 던지는 것 자체가 본인한테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본다고 하면 나경원 전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홍준표 대표 만나서 본인을 도와달라는 이미지를 보여준 것 같고 또 대외적으로 보여지는 이미지도 사실은 통합의 이미지로 보여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들을 노렸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홍준표 대표는 뭐 지난번에 또 안철수 대표하고도 만났잖아요. 본인이 어디에 마음을 둘지는 아직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뭐 덕담 수준으로 누구든 찾아오면 장 수장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뭐 장 수장은 저를 좋아하니까 제가 찾아가면 늘 반겨주지만 뭐 누구든 오든 뭐 반겨줘야지 그것도 화내고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마음이 어디로 갈지는 아직까지 모르겠는데 본인이 이제 결정을 할 방향이 있겠죠. 그래서 그건 좀 지켜봐야 되지 않나는 생각이 듭니다. 최진봉 교수님께서는 되게 어렵게 길게 얘기하셨는데 홍준표 전 대표 만난 건 두 가지 이유예요. 하나는 저 출마합니다라고 하면서 보수 우파의 좀 지도자급 인사들한테 인사한 거고 덕담 들으려고 한 거고요.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어요. 홍준표 대표에 대해서 대선 후보 여론조사 지지를 해보면 대략 5% 내외가 나오거든요. 그 표를 흡수하려고 그런 거예요. 덕담을 해주고 그래 나경원 대표 당신이 후보가 되길 바래 라고 하면은 홍준표 대표를 지지했던 그분들이 나 대표를 경선이든 서울시장 본선이든 찍을 거거든요. 득표를 위한 만남이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명확하죠? 네, 명확하네요. 알겠습니다. 이로써 이제 나경원 전 의원 그리고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오세훈 전 시장, 이른바 야권 빅3가 모두 출마 선언을 한 상황인데 10년 전 그때 그분들이 다시 이제 뭐 등장을 하셨습니다. 이분들 각자 경선과 단일화 전략이 다를 텐데 말씀해 주실까요? 기본적으로 나경원 전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본인이 국민의힘에서 경선 후보로서 후보가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할 거고 안철수 대표는요 바깥에서 외곽 때리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나로 단일화 해야 됩니다. 나는 국민의힘 입당 안 합니다. 그런 식으로 버틸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맨 나중에 가서 예를 들면은 선거 들어가서도 단일화할 수 있다라고 전 보여지는데 결정적인 변수가 있어요. 저는 안철수 대표가 국민의힘에 입당해서 나경원이나 오세훈 후보랑 통합 경선을 한다라고 예측하는 사람인데 지금 지지율이 안철수 대표가 높으니까 지금 버티고 있는 거예요. 나 지지율 높으니까 나를 야권 단일 후보로 만들어줘, 인정해줘 이런 식의 얘기를 하는 건데 그 지지율이 지금 저는 최고치에 올라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점점 지지율은 조정을 받을 겁니다. 나경원, 오세훈 이 거물들이 출마 선언을 하게 되면 안철수 대표를 지지하는 국민의힘 지지자들이 안철수 대표에서 떨어져 나와서 나경원, 오세훈 후보로 옮겨갈 거예요. 전부 다는 아니더라도. 그러면은 당연히 지지율이 조정을 받을 겁니다.
지지율이 떨어져서 자칫 잘못해서 나경원, 오세훈 후보보다 지지율이 낮아지게 되면 아, 큰일 났다. 난 바깥에서 나로 단일화를 요구할 수가 없겠구나라고 판단을 해서 결국엔 제가 봤을 때는 2월 중순쯤 해서 국민의힘에 입당해서 통합 경선을 할 것이다 라고 예측해 봅니다. 그 시기까지 예측을 하셨는데요. 2월 중순 입당 어떻게 보십니까? 장 소장의 예측이 항상 위험해요. 그래서 너무 단정적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저는 반대예요. 그러니까 장 소장의 말에 동의하는 부분은 안철수 지금 대표의 지지율은 지금 상한가 거의 끝에 와 있다. 이건 동의입니다. 더 이상 올라갈 가능성은 저는 낮다고 봐요. 다만 들어올 거냐 입당은 안 할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끝까지 기다렸다가 국민의힘에서 누군가 선출이 되면 그 사람과 단일화 협상을 할 거예요. 거기서 본인이 더 유리하게 판을 짜려고 노력을 하겠죠. 그런 차원이라고 본다면 안철수 대표가 국민의힘에 입당할 가능성. 왜냐하면 시기적으로 2월 말이면 좀 너무 늦고요. 그러면 명분도 없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지금 장 소장이 예측했던 대로 하면 본인이 지지율 떨어지니까 더 이상 버틸 힘이 없으니까 들어간다. 이런 명분을 갖고 들어갔을 때 본인한테 도움이 되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하지 않을 거라고 봐요. 그 안철수 대표의 지금까지 정치 행보를 보면 항상 저렇게 계속 질질 끌다가 본인의 지지율이 떨어지는 양상으로 계속 가왔었거든요. 그걸 완전히 바꿔서 지금 국민의힘에 들어간다? 그럴 가능성은 없다 보고 만약 가능성이 있다면 저는 아예 당을 다 버리고 모든 후보들이 함께 나와서 통합 야권 후보 경선을 한다. 그러면 모르겠어요. 근데 국민의힘에 입당을 하거나 합당을 하는 과정이 있을 가능성은 저는 거의 없다고 봐요. 그 이제 장 소장과 제가 이거 다른 부분인데 어쨌든 그건 이제 지켜보시면 아시겠죠. 장 소장이 늘 단정적으로 얘기하니까 저는 여지를 두고 얘기하고. 그래서 이제 제가 볼 때는 안철수 대표 입장에서는 상당히 안 좋은 상황이에요. 그리고 이슈 선점도 어제부로 저는 김종인 위원장한테 이슈가 갔다고 봐요. 그러니까 주도권을 김종인 위원장이 쥐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전까지는 안철수 대표가 어느 정도 지지율이 높으면서 주도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런데 김종인 위원장이 명확하게 얘기했잖아요. 입당 없다. 3명 나와도 우리는 이길 수 있다. 이런 얘기까지 했어요. 그 말은 안철수 대표 입장에서는 더 이제 애가 타는 상황이 됐다고 저는 봐요. 왜냐하면 김종인 위원장은 여유 있게 가는 거죠. 그러면 들어오려면 들어오고 말라면 말아라. 우리는 우리대로 가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랬을 때 지지율이 많이 떨어지게 되면 안철수 대표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빠질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제가 좀만 더 보충해 설명드리면 안철수 대표가 나 지지율 떨어지니까 국민의힘 입당해서 경선할래요 라고 안 하겠죠. 정황상은 지지율이 떨어지는 시점에서 지금 우리 서울시장 다시 찾아오기 어려운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단일화하지 않으면 어렵습니다. 제가 희생하겠습니다. 제가 국민의힘에 들어가서 정말 야권 단일 후보 경선하겠습니다. 라는 큰 명분을 갖고 들어갈 것이라고 좀 보여져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최 교수님하고 저랑 얘기가 좀 다른데 한번 지켜보시죠. 근데 아니 명분이라고 하는 것도 지금 말씀하신 그 명분은 국민들이 볼 때는 얼마나 제가 이런 표현을 쓰면 우습겠습니까? 그러니까 명분은 그렇게 내세우지만 국민들이 볼 때는 그럼 지지율 높을 때는 가만히 있다가 지지율 떨어지니까 들어가겠다고 하느냐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명분이 국민들이나 시민들한테 받아들이기는 상당히 어려울 거라고 저는 봅니다. 앞으로 뭐 그 안 대표의 입당이냐 또 아니면 또 홀로서기냐 계속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좀 더 달려봐야지 명확해지겠지만 이쯤에서 한번 또 선거 결과를 짚어보는 시간 가져볼까 하는데요. 두 분 선거 결과 어떻게 예상을 하시나요? 선거 결과. 그냥 결과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야당 후보가 당선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저는 가까스로라도 어떠한 경우라도 야당 후보가 이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야권 후보 단일화와 관련해서는 나경원 후보가 결국에는 이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중도표만 가지고 후보가 될 수가 없어요. 국민의힘을 지지하고 국민의힘의 그 조직력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아무리 국민에게 손가락질 받고 비호감도가 높은 당이라도 그 당을 지지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안철수 대표는 항상 얘기를 하죠. 중도표 없이 어떻게 당선되냐라고 하는데 중도표만 갖고 당선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들어오지 않으면은 결국에는 나경원 원내대표가 이길 것이다 라고 말씀드려요. 현재 상황으로 보면 야권이 유리한 거 분명합니다. 야권이 유리한 상황이고요. 그러나 이게 선거가 아직 이제 80여일 남아 있잖아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변수는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왜냐하면 저는 두 가지 측면에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단일화가 이루어지더라도 그 단일화가 어떻게 잘 이루어지냐의 문제라고 봐요. 만약에 안철수 대표가 끝까지 완주하겠다고 본인 얘기했잖아요. 3명이 나오는 경우 상정해 볼 수 있잖아요. 그럼 정말 힘든 싸움이 될 겁니다. 그건 정말 박빙이 될 거라고 저는 봐요. 만약에 안철수 대표도 출마하고 국민의힘 후보하고 민주당 후보가 함께 나오는 경우라고 하면 국민의힘이 결코 장담할 수 없어요. 그거는 어떻게 될지. 두 번째는 현재 만약에 단일화가 되더라도 단일화 과정에서 서로가 막 정말
그 강한 공격을 하고 이러면서 서로에게 상처를 주는 경우를 제가 예상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지지율이 일정 부분 빠질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스무스하게 잘 지나가면 문제가 없지만 단일화 과정에서 서로에게 큰 상처를 주는 일들이 계속되고 반목과 갈등이 계속되면 거기 지지율이 나갈 가능성이 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현재 국민의힘의 지지율이 이렇게 높은 것 중에 영향을 미친 게 현 정부 여당에 대한 실망감이 존재해요. 그게 뭐냐면 추윤 갈등 때문에 피로감이 있었죠. 코로나19가 3차 재난이 오면서 어려움이 오면서 거기에서 지지율이 빠졌어요. 부동산 정책이 세 가지입니다. 이 세 가지에서 어느 정도 정부나 여당이 다시 회복할 수 있느냐. 짧은 기간이지만 특히 코로나 같은 경우에 코로나 상황이 변화가 되고 예를 들면 백신 들어오고 나서 어느 정도 진정세로 간다고 하면 일정 부분의 반등도 예상해 볼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어떤 상황이든 박빙으로 갈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누가 완전히 유리해서 완승할 거다 이렇게 저는 보지 않습니다. 정말 박빙으로 가서 지지 세력을 결집을 얼마나 잘해내느냐가 결국은 승산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 될 거라고 봅니다. 앞으로 이제 남은 80일 동안에 부동산 그리고 코로나가 또 큰 변수로 그렇죠. 네. 작용을 할 것이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이제 여당 쪽 움직임도 한번 살펴봐야 될 텐데요. 민주당은 현재 서울시장 후보 경쟁 구도가 박영선 장관과 우상호 의원 맞대결로 이제 굳어지는 모양새인데 박영선 장관은 사실 지금 뭐 선언만 안 했을 뿐이지 뭐 출마 선언을 한 것과 뭐 거의 뭐 대동소이한 행보를 보이고 있는데 오늘 한 그 라디오 매체와 인터뷰에서도 1월 중에 결정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바로 출마 선언을 하지 않고 이렇게 미루는 이유가 어떤 거라고 보십니까? 불리해서 그렇죠. 지는 게임에 몸담기가 상당히 쉽지가 않아요. 정치인이요. 선거 결과 나는 질 것 같아라고 하는데 거기에 몸담으려면은 두 가지 전제 조건이 있어야 돼요. 하나는 명분이 있어야 됩니다. 당에서 전폭적으로 밀어줄게 나와라. 장관님 그만둬라. 당신 차후에도 우리가 당신 고마움을 알겠다라는 그러한 명분이 있어야 되고요. 또 하나는 희생의 이미지를 좀 쌓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나는 이렇게 당을 위해서 희생을 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요. 민주당에 있는 의원분들이나 지지자들이 박영선 의원한테 고마워해요. 그럼 다음에 분명히 갚게 돼 있습니다. 그런 두 가지 이미지를 쌓으려고 하는 것이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런 정치적인 셈법이 있다. 네. 그런 부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박영선 장관 입장에서는 그렇게 본인이 원해서 나가려는 분위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제발 나와달라고 계속 요청을 하고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니까 본인 입장에서는 본인은 정말 대안이 없으면 나가겠다 이런 의도라고 봐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계속 늦어진 거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박영선 장관 입장에서는 정말 당이 계속 요청을 하고 있고 또 다른 제3의 후보가 나오지 않은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뭐 여권 내에서는 그래도 박영선 장관이 가장 지금 지지율이 높은 상황이고 이런 상황에서 본인이 계속 거부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결국 나오게 되는 건데 제가 볼 때는 이제 장 수장 얘기했듯이 본인의 의지보다는 당에서의 어떤 뭐랄까요. 압박이랄까요? 아니면 나와달라고 하는 요청이랄까요? 이런 부분들이 강한 부분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늦어졌다고 저는 보고 아마 이제 저는 나갈 가능성이 훨씬 높다고 봅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당에서 어느 정도까지 지지를 해주고 또 여러 변수들이 생길 수 있다고 제가 아까 전제를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안철수 대표가 출마 선언한 것도 어찌 보면 변수예요. 그게 만약 안철수 대표가 출마 선언 안 했다고 하면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1대1 대결이었으면 민주당이 더 어려운 상황이 됐을 가능성은 저는 충분히 있다고 봐요. 그런데 안철수 대표라고 하는 새로운 변수가 있기 때문에 박영선 장관 입장에서도 해볼 만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가능성도 볼 수 있거든요. 이런 여러 가지 작용들 때문에 아마 출마 선언할 가능성이 높고 그런 것들 때문에 본인의 의지가 사실은 좀 약했기 때문에 좀 계속 미뤄진 게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또 여당 쪽도 단일화 이슈가 있는데요. 민주당과 열린민주당 단일화는 어떻게 정리가 될까요? 저는 김진애 지금 의원하고 우상호 의원하고 그렇게 이제 합의를 한 걸로 알려지고 있어요. 뭐 단일화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봅니다. 물론 정봉주 전 의원하고 김진애 의원하고 지금 경쟁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누가 후보가 될지 모르니까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린민주당하고 민주당의 단일화는 조금 더 쉽게 이루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의 안철수 대표하고 국민의힘의 후보와의 단일화보다는 일단 뭐 지향하는 지향점이 거의 비슷하고요. 또 열린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보다 훨씬 조금 좌쪽으로 더 가 있는 그런 정치적 색깔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선거에 이겨야 된다는 즉 진보 진영이 승리해야 된다고 하는 명분에서라도 단일화 안 됐을 경우에 비판이 많이 받을 수 있거든요. 이제 그런 요소까지 확인한다고 하면 고려한다고 하면 제가 볼 때는 단일화 과정이 잘 될 거라고 봅니다. 네. 기본적으로 우상호 의원 같은 경우에 서울에서 중진 의원이잖아요. 서울시장 깜이죠. 상당히 준비도 많이 하셨고 김진애 의원 같은 경우에는 도시건축 전문가 아닙니까? 서울시의 부동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아주 적임자라는 생각이 들고요. 정봉주 의원 같은 경우도 지난 2012년 이후에 처음 이제 다시 9년 만에
이제 공직선거에 나오는 건데 이분은 상당히 준비를 많이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 분들의 단일화가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시너지 효과를 발생시킬 것이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야권도 한 팀이 돼야 되고 여권도 한 팀이 돼야 선거 구도상 서로에게 유리해요. 분열된 선거는 질 수밖에 없습니다. 단일화 움직임 아주 긍정적으로 보입니다. 네.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청와대 최재성 정무수석,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과 관련해서 입을 열었는데요. 국민의 눈높이에서 결정을 해야 한다. 네. 그리고 논의하고 있지 않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사실상 사면 불가 방침을 내렸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그 정무수석이 그렇게 밝힌 걸 보면 그렇게 보이고요. 저는 저 개인적인 생각 사면하면 안 된다고 봅니다. 지금 시점에서. 지금은 시대 정식이 통합이 아니에요. 지금 시대 정식은 아직까지 통합이 아니고 지금 시대 정식은 정의 구현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본다고 하면 사면이 별 도움이 안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통합이라는 측면에서 사면을 하겠다는 의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사면을 한다고 해서 통합이 될까요? 도리어 통합보다는 비판이 더 거세질 거예요. 야당도 비판할 겁니다. 네. 두 번째, 지지층들을 지금 반대하고 있잖아요.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이명박 전 대통령이 본인의 죄에 대해서 인정을 안 해요. 그러니까 법원에서 판결이 나왔습니다. 물론 박근혜 전 대통령이 아직 최종 판결이 안 나왔습니다만 내일 나오게 되잖아요. 네. 그 결과가 나온다 한들 과연 인정할까요? 지금까지 행보를 보면 인정 안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명박 전 대통령의 측근이라는 이재호 전 의원 같은 분 나와가지고 뭐라고 해서 반성은 도리어 감옥에 집어넣은 사람들이 반성해야 한다 이렇게까지 얘기하셨어요. 국민들이 이걸 어떻게 사면할 수 있는 대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정말 미안함과 국민들 앞에 국정을 이렇게 잘못한 것에 대해서 또는 대통령이라는 직위에 있으면서 개인의 이익을 챙긴 것에 대해서 미안하다고 사과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이 전제가 안 되는데 사면론을 꺼내는 것 자체가 저는 부적절하다고 보고, 민주당이나 대통령 입장에서 저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이런 부분들이 결코 도움이 안 될 거라고 판단할 거기 때문에 이낙연 대표께서는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모르지만 지금 현재 상황으로 봐서는 사면이 이루어지기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네. 저는 좀 사면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뭐 50 시대도 아니고 정의사회 구현이 무슨 시대 정신입니까? 용서와 화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반성문 쓰지 않으니까 사면 못 해주겠다. 이거보다는 좀 여당이 넉넉한 마음으로 용서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이 국가의 최고 지도자가 할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전직 대통령 두 분 감옥에 있잖아요. 되게 불행한 현실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분들 사면해 준다고 해서 그분들이 저질렀던 잘못을 국민들이 잊어버리지 않을 겁니다. 탄핵에 대해서 찬성한다고 표현하지도 않을 거고요. 저도 탄핵에 찬성했던 사람인데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넉넉한 마음으로 용서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말꼬리 잡은 거를 제가 정의사회 구현 썼다고 50하고 때 썼죠 물론. 그 의미하고 지금 제가 하는 의미는 다른 의미입니다. 공정하지 않은 사회를 바로잡자는 것이고요. 아직도 불공정이 있는 부분들을 바로잡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장 수장 말처럼 인간적인 측면에서 보면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충분히. 저도 뭐 이해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얘기하면요, 사면권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 자꾸 사용하다 보면 특히 대통령이 지냈기 때문에 아무리 나쁜 짓을 해도 풀어나고 정말 일반인들 같은 경우에 들어가 사면 못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억울하게 정말 물론 억울한 표현도 있을 거고 자기가 죄를 지어서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 이명박 전 대통령보다 더 가벼운 죄를 짓고 들어가 있는 사람들도 사면 못 받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대통령을 지냈다는 이유만으로 본인도 반성을 안 하고 있는데 사면을 해주는 것이 과연 국민 정서에 맞는 거냐?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뭐 내일 박근혜 전 대통령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청와대가 이제 뭐 입장 표명 같은 애들로 또 그런 표명 같은 발언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재명 경기지사도 사면과 관련해서 이제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나쁜 일을 했다면 상응한 책임을 져야 한다 이런 발언을 했는데 현재 이런 시점에서 이낙연 대표와는 다른 사면 반대 입장을 밝힌 이유 어떻게 해석을 할까요? 철저하게 표를 의식한 것 같아요. 이낙연 대표가 사면하자 했더니 대통령을 강력하게 지지하는 그룹 그리고 민주당을 강력하게 지지하는 지지자들이 이낙연 물러가라 이런 식의 표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표를 본인이 가져오겠다라는 생각 같습니다. 철저하게 포퓰리즘적인 그런 판단을 하시는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본인은 나쁜 일 안 하셨습니까? 그 본인 나쁜 일을 하신 거에 대해서 책임 안 지셨잖아요. 이렇게 국가의 큰 정치 지도자가 되시겠다는 분이 그냥 눈치만 보고 표를 쫓아가는 행동을 하는 것은 큰 일을 맡겠다라는 분으로서 좀 자격이 없는 행동 아니냐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네. 저는 개인적으로 사면하면 안 된다고 제가 얘기를 했고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도 저는 그런 같은 맥락이라고 생각을 해요. 장 수장은 물론 좀 이재명 지사의 말을 다르게 분석을 하셨지만 그 자체가 사실은 저는
개인적으로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많은 이제 뭐 민주당을 지지하는 분들이나 이런 분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건데 사면이라고 하는 게 국민적 공감대가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대통령이 사면을 아무리 뭐 사면권이 대통령한테 있지만 국민적 공감대가 없는데 그 사면을 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부담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 점에서 본다고 하면 사면론에 대해서는 원칙론적 얘기를 한 것이지 이게 뭐 물론 그렇게 발언한 것이 본인한테 정치적으로 도움이 될 수는 있겠죠. 근데 그런 계산까지 하고 했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네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장성철 공감과 논쟁 정책센터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요일인 내일은 눈비 소식 없이 큰 추위도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내일 서울의 아침 기온이 영하 5도까지 떨어지면서 예년 기온을 웃돌 것으로 예상되고요. 낮 기온도 10도 이상 큰 폭으로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공기질이 나쁘겠습니다. 이례적인 1월 황사에 스모그까지 유입되면서 내일도 전국적으로 대기질이 탁하겠습니다. 네. 고농도 미세먼지가 예상이 되는 만큼 건강 관리에 각별히 신경을 쓰셔야겠습니다. 저희는 내일도 국민의 눈높이에서 중립적이고 균형 잡힌 뉴스를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뉴스에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